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와, 벌써 7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8월 첫 주일 텐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휴가를 뒤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8월 첫 주에 휴가를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휴가 특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랑말랑한 소식들 먼저 앞부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즘에 이 드라마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부터 바로 보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드라마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정주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당연히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곳곳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이 평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평이 좀 좋더라고요. 우영우 좋아하듯 이상함도 존중하기를, 로맨스까지도 라는 제목인데요. 황진미 씨의 TV 새로 고침이라는 그 칼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다뤘던 소식입니다. 혹자는 우영우가 너무 귀엽고 무해한 데다가 천재이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시청자들이 능력주의에 경도되어 장애인을 갈라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사실 우영우는 자폐 장애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에 가깝다. 드라마가 주목하는 것도 정상과 비정상의 접점이다. 우영우의 천재성은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음에도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성찰하는 지표다. 즉 우영우처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굉장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자폐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은 처음 우영우를 만났을 때 거부했다가 함께 일해보고 곧 편견에서 벗어났다. 이 내용들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도 우영우를 처음 보았을 때는 매우 이상해 보였지만 자꾸 보니 별로 이상하지 않고 능력과 개성에 더 눈이 가지 않던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장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절대적인 낙인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이상함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면 경계가 흐릿해진다. 회전문 통과가 어려운 것은 우영우만이 아니다. 그의 친구 동그라미도 한 바퀴 더 돌았다. 고급 코스 요리 대신에 단품을 먹은 것도 우영우만이 아니다. 배가 아픈 최수연도 그랬다.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우영우만이 아니다. 명사를 잡고 있는 이장님도 그렇다. 뭔가에 꽂히는 덕후가 꼭 자폐인은 아니다. 꽂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지칭하는 방구뽕처럼 특별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우영우는 방구뽕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였다. 그를 망상장애 환자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상을 존중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사상범이라는 또 용어가 많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영우가 천재라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소수자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지니까 원래 여성이 남성보다 뭐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돌봄에 강하고 이러니까 그런 정치가 각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요, 여성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소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여성의 정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공감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또 좋았어요.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선은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다. 장애와 비장애를 칼같이 나누지 않고
이상함을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라면 우영우의 장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장애를 가르는 기준은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칼럼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휴가에 좀 어울리는 말랑말랑한 뭐 휴가는 휴가인데 멀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방콕 영화관을 통해서 아직 못 보셨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죠.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고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주한 미국 대사가 퀴어 축제에 등장하자 성조기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거예요. 김도훈의 낯선 사람이라는 이 한겨레 신문의 칼럼이에요. 많은 기독교 신자도 나섰다. 동성애자는 회개하라거나 예수에게 돌아가라는 팻말을 들고 퍼레이드 참여자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이 퀴어 퍼레이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보통 퀴어 문화 축제를 하는데요. 일단 시청 광장을 높은 장벽으로 이렇게 에워싸요. 저는 이것도 참 서로 이제 공격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노출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우팅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높은 장벽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이 장벽 바로 바깥에 수많은 이 보수 우익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데요. 그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벽을 넘어서 안쪽으로 시끄럽게 사실은 퀴어 문화 축제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연단을 높이 쌓아요. 이 연단 위에다가 엄청난 용량의 스피커들을 올려놓고 위에서 이렇게 쏘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래서 정말 이 퀴어 문화 축제의 서울시청 광장 안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엄청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퍼레이드 참여자들도 반대 시위에 익숙해졌다. 오랜 역사를 가진 반대 시위는 축제의 일부분이 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소란스럽거든요. 이젠 퍼레이드 참가자들도 반대 시위가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고 했는데 이번 퀴어 축제에서 인상적인 건 성조기의 실종이었다. 시위를 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매년 성조기를 흔들었다. 종교와 미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성조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올해는 성조기가 사라졌다. 얼마 전에 갓 한국에 파견된 주한 미국 대사가 성소수자 지지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주한 미국 대사의 성소수자 지지 선언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를 하면 뭐 일반적인 우리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반미 정서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예를 들면 퀴어 문화 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뿐만이 아니라 한 10여 군데의 대사관들에서 대사들이 함께 지지 선언을 하고 퀴어 문화 축제 안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주한 미국 대사는 다른 10여 개 나라 외교관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들고 외쳤다. 평등과 인권을 위해 다 함께 싸울 것입니다. 뭐 감동적인 순간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달랐던 거는요. 이번에 한국에 갓 부임한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성소수자였다는 거예요. 게이였다는 거죠.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미국 대사가 동성 파트너까지 둔 게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됐을지도 모른다. 부임이 확정되자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성 정체성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마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미디어들조차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과 긴밀하게 외교적 협조를 해야 하는 정식 대사가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외교관 부임 기사에 성 정체성을 꼭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의 성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사에 밝히는 미디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 신문들이라는 건 꽤 재미있는 일이긴 하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자. 골드버그는 진보인가?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에서 그는 진보다.
외교적으로 따지자면 그는 꽤, 여기서는 이 필자는 꽤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상당하게 극우 우익 쪽에 가까워요. 꽤 보수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이죠. 그는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았다. 그해 6월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의 적극적인 이행을 중국에 요청했다. 대북 강경파라는 소리예요. 성소수자인 대북 강경파 미국 대사 앞에서 진보주의자인 당신과 보수주의자인 당신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재미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에서는 제가 뭐 칼럼의 내용을 다 읽어드리긴 어렵잖아요. 타미 페이라는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칼럼을 한번 직접 보시고요. 나는 타미 페이를 도덕적인 선인으로도 정치적인 악인으로도 분류할 생각은 없다. 한 인간의 삶은 단순하게 이어지는 직선이 아니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복잡하게 이어지는 곡선이다. 세상에는 성소수자 극우주의자도 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사회주의자도 있다. 사람은 진실로 복잡한 존재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선과 악으로 갈라서 평가할 수 없듯이 진보와 보수도 명확한 경계선으로 나눌 수는 없다. 여기서 소개했던 타미 페이의 삶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에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이 저는 정말 최고조에 이른 것 같아요. 나라가 정말 반쪽으로 정확하게 갈라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드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행동은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건 대화와 소통,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과 투쟁을 좀 넘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거나 논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좀 사회적으로 대단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 윤석열 체제야 정부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언을 하면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을 했으니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두고 지난 24일 날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건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참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에서부터 우리가 논의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사실은 거꾸로 또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버리는, 그것도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루어진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성별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취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현재 이 202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를 나눠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누구입니까? 현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직시하고 누구도 이렇게 다시는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과 힘을 모으자는 게 과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성이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떻게 오늘쯤 소식들이 좀 말랑말랑하신가요? 그럼에도 엄선한 거예요. 꼭 드려야 될 얘기들을. 세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국은 열차표 도둑의 나라, 하루에 494명, 거의 500명에 이르네요. 연간 18만 명이 적발된다. 무슨 느낌인지 빡 오시죠? KTX나 열차를 이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갈 때 개찰구에서 표를 확인하지 않잖아요. 승무원들이 지나다니면서 탑승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리 예약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확인들을 하고, 입석인 경우에도 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그 100%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 전국적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좀 다닐 일이 많아서 KTX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 그냥 타도 안 걸릴 수도 있겠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랑 비슷한 이 기사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 한국철도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9일 날 밝힌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람이 무려 9만 명에 이른대요. 하루에 494명, 500명 꼴인데요. 사실 이거는 단속에 이제 적발된 경우잖아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열차 부정승차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정승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무임승차죠. 표를 끊지 않고 타는 건데 전체 단속 건수의 91%가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 그러니까 승무원에 따르면 시간이 급해서 표를 못 샀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성인이 어린이 표를 이용해서 열차에 타거나 청소년 대상의 할인 승차권을 사서 승차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예매를 했잖아요. 근데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10분 이내에는 표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차를 내가 타서 앉아 있다가 10분 이내에 그 표를 취소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또 있다고 하네요. 악용하는 거죠. 승무원의 검표가 20분 이내에 있으면 검표를 하자마자 어차피 검표는 끝났으니까 바로 또 취소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정기 승차권이 또 있잖아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다음에 바로 반환하고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정기 승차권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뭐 잊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게 악용을 또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기사에서 이런 그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고 있죠. 열차의 부정승차자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가산금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도 이제 가산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열차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가 걸리면 규정 요금의 30배를 내야 되고 어린이표나 청소년표를 어른이 이용했다가 단속이 되면 규정 요금의 10배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한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50%를 더 내야 돼요. 현재도 이런 가산금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이 부정승차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유가 가산금이 적기 때문이다. 근데 뭐 30배, 50배 이런 게 가산금이 적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산금을 늘리는 것으로 부정승차자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부정승차를 부추기는 이런 분위기가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해보면 안 되고 어떤 곳에서도 요만큼이라도 이득을 봐야 되고 마치 선행을 베풀거나 선의를 표하면 뭐 이렇게 좀 모자란 내지는 뭐 너만 손해야 이런 정도의 느낌들 자동차가 아주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살짝 부딪힌 상황에서도 목을 잡고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뭔가 보험료를 타내야 하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약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거의 표도 안 나네요. 그냥 가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어휴 바보 네가 손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의 좀 각박한 분위기 사람들을 좀 몰아붙이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표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권장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보통 요새는 선진국, 후진국 이런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런 게 정말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10위 이내 제가 늘 말씀드렸죠.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이란 말은 돈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정도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죠.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저임금도 생계비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하겠어요. 이 모든 분위기들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넓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에게 재활용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수립하긴 어렵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앞에 있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전파가 되고 시민들의 생활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그리고 평상시에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어서 갖고 나왔어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일방적인 학제 개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취학 연령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기준이 현행은 만 6세거든요. 그러니까 7살부터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거를 한 살 낮춰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가 화들짝 놀랐죠. 사실 이 교육 문제는요, 저는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섰던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게,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촛불혁명 이후에 사회 대개혁 요구가 얼마나 높았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덩어리들이 바로, 전 딱 두 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바로 농업 문제와 교육 문제를 꼽겠어요. 이 두 가지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농업 문제는 전임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 쭉 들어섰던 정권들 어느 누구도 농업과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았죠. 뭐 거기서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하든 못했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고민을 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교육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 돌출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것은, 교육 문제 관련해서는 교육에 관련돼 있는 교육 주체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목 자체가 박순애 교육청과 논의 안 했다, 일방적 학제 개편 논란, 이론이 사실은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교육부가 지난 29일이에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등 곳곳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인데요. 이 유보통합도 계속 좀 논쟁적인, 그리고 이제 계속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거든요. 유보통합과 맞물린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당 정책을 수행할 시도교육청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교사나 학생, 학부모와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사실 이 입학 연령 하향을 포함한 학제 개편 사항은요,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적이 없대요. 그야말로 돌출 발언이라는 거죠.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건, 최근에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망언을 쏟아냈었죠. 산업 인력, 산업 역군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이걸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반도체 얘기를 또 했잖아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교육도 거기에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을 한 살 낮추자 라고 하는 이 중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던 배경이 저는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학 연령 조정 논의는 과거에 참여정부를 비롯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등장해서 공론화된 적이 있었던 주제라고 하는데요. 이유가요,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지? 예를 들면 저출생 고령화로 이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와 관련해서 1년이라도 일찍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유도하고, 또 유아들은, 어린이들은 1년이라도 일찍 사회에 보내면 부모들이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좀 기괴하고 끔찍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저는 이런 방향에서 이 연령의 하향화가 논의가 되었는지 약간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이건 사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소식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도 나왔지만 방구뽕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모든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와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주 반대의 방향에서 모든 어린이를 조금 더 일찍 학교에 보내서 노동자로서의 이 능력들을 더 빨리 습득을 시켜서 만 5세부터 사회에 일찍 내보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 교육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니 정말 기괴하고 끔찍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찌됐든 이 교육 문제가 이렇게 해서 수면으로 올랐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뭐 그 전교조를 비롯해서 와 진짜 언제적 얘기입니까? 민족민주 인과나 교육 뭐 이런 이제 전교조가 걸었던 인과나 교육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교육의 본령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로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논의들이 사실은 시작되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뉴스는요. 얼마 전에 MBC죠.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청와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 산하의 시민소통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리포트를 입수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 분석 이라는 대통령실의 내부 문건이었는데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시위대들도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에 읍소했던, 청원했던, 요구했던, 촉구했던 수많은 시위대들이 용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 용산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분석을 한 거죠. 근데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 민중의 소리에서 그 보도되었던 기사인데요. 곳곳에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먼저 보도가 됐던 걸 다른 언론에서도 쭉 후속 취재나 이제 했던 거죠.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요. 시민단체 주도 시위와 노동조합 주도 시위 두 종류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대요. 일단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을 권력 비판 시민단체로 규정을 한 뒤에 이들 시민단체가 정무적 판단에 능하고 이슈메이킹과 여론화 작업 전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을 권리요구 노동조합이라고 묶어가지고요. 최대 10만 명 예상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훈련 진행 중이라고 적었대요. 저는 이게 다른 그 언론의 기사들도 봤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는데 제가 군사훈련 진행 중?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이 보통 모이면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모이기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을 군사훈련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고 내란?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대통령실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민주노총의 시위들을 가지고 군사훈련 진행하고 있다고 내란 음모로 또 기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집회나 시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문건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권력 비판 시민단체와 동원부대 노동조합이 결합을 하면 이전에 광우병이나 탄핵 촛불 등 대규모 동원과 기습 시위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연결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의 연대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쭉 커지면 본인들이 무서워지겠죠. 광우병이나 촛불 시위 이것의 결과들이. 결국 광우병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을 꺾었었고 촛불 시위는 박근혜를 탄핵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 담당관의 변명을 한번 볼게요. 임원조 시민소통 비서관은 MBC에다가 변명하기를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정리를 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파기했다. 이 파기한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나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문제 제기를 당연히 이제 민주노총에서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지난 7월 30일 날 어제죠. 어제 성명을 냈어요. 성명의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분열주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분쇄하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영의 굳건한 연대전선 강화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문건을 보니까 들으시면서도 어때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영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각이 확인이 됐다. 시민사회 진영을 여론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 매도하고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을 마치 군부대와 같은 조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 청와대 담당관의 해명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인식과 함께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그리고 그간의 역사까지 부정한 것으로 소통과 통합보다는 불통과 편가르기가 국정운영의 기본인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국정운영의 기초는 최근 드러난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대통령실의 변명은 시민사회 진영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민사회 진영이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듯이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대통령의 주변과 대통령실에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소통에, 진짜 소통에 나서라 라고 하면서 또 그 문건에서는 시민사회 진영과 민주노총을 갈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문건에서 제시하는 대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영, 민중진영의 연대 강화가 불통정부에 맞서는 가장 커다란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있는 연대와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건 작성에 기여한 비선실세 시민사회 단체라고 했잖아요. 실체를 공개하고 진상을 밝혀라. 노동자 시민을 분열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임무를 망각하고 변명에만 급급한 시민소통 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은 사퇴하라 라고 민주노총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 벌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아마 대부분 추가 기간일 텐데 뭐 어디로 떠나시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셨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어느 자리에서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시원상쾌한 휴가 기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8월 첫째 주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